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 일면 톱, 월세, 그리고 전세, 이런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급감했다. 월세 시대가 닥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부동산 임대 시장이 바뀌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을 살펴봤더니요. 7월에 6,300건입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최소라고 합니다. 계속 줄어들던 월세 비중은요. 올 상반기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리고요. 지금 여당이 강하게 관철시켰던 부동산 관련 법들이 있죠. 종부세 인상, 임대료 규제로 늘어난 비용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서울 전세 거래량입니다. 이거는요. 건수입니다. 올해 1월, 2월 보시면 10,000건 이상 됐죠.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8,000여 건, 7월에 6,300여 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가 확연히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세종 집값 폭주다. 오늘 잠재울 수 있을까?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주로 수요 쪽을 좀 옥죄는 방향 아니냐 이런 지적 받았는데 오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을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서울 1.12% 인상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높인다. 그리고 35층, 서울 지역은요 35층 이상 주택이 안 되는데요. 35층 룰 완화한다. 그리고 1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이 정도 내용이 오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장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41일을 쏟아붓고 또 옵니다. 오늘도 비 내립니다. 어제 평택 가평에서 7명 사망 실종입니다. 인명피해 계속 나고 있어요. 중부 지역 내일까지 집중호우 예상되고 있고요.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잠깐 봐주세요. 사진 보시면요. 지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 충남 천안입니다. 충남 천안인데요. 이 자동차 문 위 중간까지 와 있고요. 지금 보면 허리 부분까지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폭우가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인데요. 지금 여기가 좀 낮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됐죠. 이쪽에 보면 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침묵 깬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허울순 독재 배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 자체만 보면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신임 검사, 어제 인관이 된 신임 검사들이 어제 신고식이 있었는데요. 여당을 겨냥해서 작심한 듯 발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건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권력형 비리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은요. 같은 날 오전, 어제 오전에 신임검사 임관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한 겁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크게 결이 다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비입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는 더 써야 됩니다. 비비비비입니다. 사실은요.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앞으로 열흘 가까이 더운다고 좀 예보가 돼 있죠. 이달 중순이나 돼야 좀 멈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뼈 있는 축사.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뭔가 축하의 의미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뼈가 있다. 오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월세 세상.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제 전세는 저물었고 월세로 가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될 경우에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백신 누가 먼저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 막바지에 와 있다. 뭐 이런 보도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백신을 과연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한 나라 안에서는요. 누구부터 이거를 맞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라별로는요. 서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정 나라들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4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 이 장마, 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토사가 삼킨 가평 펜션입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흙이 무너지면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무너지고 물건이 쓸려가고 이런 거 좋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희생이 났고 있습니다. 모녀 그리고 2살배기 손자 3대가 참변이다. 펜션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딸이 손자를 데리고 잠깐 왔었는데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매몰 사고로 인명피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도 뒷산 산사태, 근로자 3명 사망, 1명은 중상입니다. 도로 옹벽 붕괴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고요. 침수 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진 보셨죠? 도로가 저렇게 저수지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가평, 안성 뚝 터져 범람 위기고요. 강원 일부 지방 또 300mm 예고돼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2,600여 곳 비상이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요. 아니면 뭐 수일 정도에 300mm 비가 오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80평생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일 퍼부으니 복구 손도 못 댄다. 폭우 피해 큰 안성 그리고 충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흙과 물을 퍼내도 다시 또 물이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피해를 봤는데 비가 좀 그쳐야 복구를 하든 수습을 하다는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집안 약해져 굴착기 복구 작업 못하고요. 자갈밭으로 변한 논밭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 보시죠. 고구마 밭인데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요. 산사태로 길이 완전히 파였습니다. 이렇게. 개울처럼 바뀐 모습. 곳곳에서 지금 중부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어제 오후 최고점을 찍었던 한강 잠수교 수위가 밤사이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요.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노태영 기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노태영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가 오늘 새벽 잠시 내리다가 지금은 또 그친 상태입니다. 제 뒤로 잠수교 난간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잠겨 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이곳은 어제 오후 한때 수위가 8.8m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가 7.2m 정도 수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날 수는 없습니다. 북한강 쪽에 있는 댐들인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사흘째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지금도 숨은 15개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8,000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은 제한 수위에 불과 1m 안팎으로 근접한 상황이라 방류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곳 댐에서 방류한 물은 4시간 반 정도면 서울 한강대교에 도착합니다. 한강 수위에 따라 도로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경찰 등 당국의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의 통행은 오늘 새벽 해제됐지만 올림픽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으로 향하는 길목인 개화 육관문 부분은 여전히 통제 상태입니다. 이외 올림픽대교와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은 어제 한때 통제됐다가 지금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출근 시간 비가 예보된 데다 한강변 간선도로 통제 구간은 수위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노태현 기자 아침 일찍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한반도를 둘러싸고 고압대, 저압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 지도부터 좀 크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로 독해진 장마가 강타한 한중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일본 엄청난 피해 났죠. 그리고 중국도 말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순서까지 온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한반도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은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거 뜨거운 공기죠.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들어가게 되면요. 폭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에는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은 비껴 있죠. 남부지방 그래서 지금 폭염이거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갑니다. 한반도 북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차가운 기운이 남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후변화 탓에 북극이 이상고온 현상이죠. 찬 기운이 밑으로 밀린 겁니다. 이게 찬 기운이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여기는 찬 기운이고요. 여기는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그 사이에가 중부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부지방에 장마전선, 이른바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계속 비가 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를 더욱더 거칠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풍입니다. 태풍 하구핏, 채찍질이라는 이름의 뜻의 필리핀 말인데 태풍 하구핏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요. 계속 수증기를 이 정체 전선에 밀고 있는 겁니다. 바람은 그다지 세지 않을 수 있으나 수증기를 계속 유지시키니까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북상길 막힌 장마전선 내일까지 500mm 더 쏟아부을 듯하다. 중부지방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장마가 끝나면 이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멈춰 있습니다. 그냥. 자, 여기 보시면 중국과 일본에서 세력을 키운 슈퍼장마, 태풍 하구피까지 겹치며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등을 맹습하고 있다. 2배 넘는 북극 이상 고온으로 남하한 찬 공기가 블로킹 현상 막고 있는 겁니다.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중부지방이 끼어 있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마전선에 수증기 공급원 합류, 기습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기상청이 얼마 전에 한 얘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기상청 지금쯤이면 장마 끝나서 폭염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억을 다시 되돌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기상청이 문매를 맞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도 하실 말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요즘 기상이 예측 불허니까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지적을 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기후변화에도 AI도 정확한 예측 못해.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워낙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이거 맞추기 어렵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6월에는 푹푹이고 7월에는 쿨쿨 이런 예보 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북극 고온 현상에 8월까지 긴 장마가 이례적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요.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날씨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요. 점점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열흘 가까이 비가 더 오지만요. 그나마도 좀 덜 내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주변 좀 둘러보시고요. 조심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장마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경제 브리핑은요. 월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세가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그러면 월세가 더 나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여당 월세를 옹호하는 듯한 얘기가 있었고요. 뭐 나오는데 이 얘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관련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본인도 월세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월세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내놨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좀 더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얘기했던 윤준병 의원. 어제 월세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어떤 월세인가 그랬더니 윤 의원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하나 오피스텔 하나 이렇게 갖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본인이 월세 생활하는 게 이게 조금 맞긴 한데 왠지 뭔가 맞긴 맞지만 개운하지가 않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실제 월세를 살 경우 전세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한 기사입니다. 월세 사는 좋은 세상 물음표죠. 과연 월세를 사시는 분한테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걸까? 이걸 분석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월 비용이 1.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돈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인데 먼저 맨 위에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인데 2억 2천 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월 이자가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2천만 원이 남죠. 이건 보증금이고 나머지 2억에 해당하는 월세를 돌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월 75만 원 월세랍니다. 그렇다면은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은 1.8배가 되는 겁니다.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 그리고요. 좀 더 금액이 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쪽에 16억 전세가 있습니다. 이 16억 중에서요. 만약에 차액 3억 원 대출이면 6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똑같은 경우 3억을 뺀 13억 원 보증금에 3억 분을 가지고 월세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경우는 1.6배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월세.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월등히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월세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정부 내에서 이 월세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요, 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였다가 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그 기준, 월세 값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은요, 4% 정도 되거든요. 4%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월세 수익 제한 추가 조치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그러면은 결국은 이 4%를 더 밑으로 내리겠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런 기사들 보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가 또 규제를 낳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요? 일단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전세보다는 예. 월세가 더 보편적인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 가봐도 월세가 일반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월세 제도나 전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그 시장 상황, 문화 상황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전세는 사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필요해가지고 월세로 나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니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월세가 확산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예.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 물량이 없어서 좀 더 비용이 들어가는 떠밀려 가지고 월세로 지금 전환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예. 정책 당국자라는 사람들이 월세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당장 떠밀려서 더 비싼 월세로 가야 되는 세입자 예. 임차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월세가 더 비싼데 예. 뭐 김현미 장관처럼 이 비용을 그러면 월세 비용을 줄여주겠다. 예. 월세가 저렇게 전세보다 비용이 비싼 데는 다 시장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자, 집주인이 전세를 주면은 미납이나 체납 이런 데 따른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 3억을 받고 마지막에 3억을 돌려줘야 된다면 예. 중간에 임차인이 체납을 하거나 미납을 할 가능성이 제로이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받게 되면은 예. 이 사람이 갑자기 임차인이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월세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만큼 돈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저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건 시장 원리에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엄격한 월세로 가면 보증금을 거의 월세의 한두 달치만 받고 대다수 목돈이 없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월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월세 자체도 비정상적입니다. 보증금을 상당히 반쯤 받고 예. 왜냐하면 이게 월세를 안 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보증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부담은 보증금 부담대로 있고 예. 그리고 또 매월 내야 되는 임차금은 또 임차금대로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사실 잠시 살았을 때 예. 거기는 집주인이 예.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을 면접을 봅니다. 어. 이 사람이 과연 또박또박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원래를 잘 낼 수 있을까? 네, 당신 앞으로 이 지금 월세가 몇백 달러인데 예. 이걸 낼 수 있는 계획이 뭐냐? 예.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매월 이 월세 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납, 연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집주인이 까다로워지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떼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월세 사는 게 더 나은 거다. 정말 동의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보증금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인가? 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증금이 적당한 것인가? 그리고 월세를 그럼 몇 %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발언이 네. 이제 전세 제도는 좋은 거고 월세는 좀 나쁜 것인데 근본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제도인 전세 제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 그 개혁 입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 얘기여서 개혁 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익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그게 뭐 임대료겠죠. 저는 그 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자, 양주열 변호사. 지금 여당 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전세보단 월세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일부 의원은 본인도 월세 실천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세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분위기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아마도요. 이른바 갭 투자라는 거를 의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상황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됐고 약간 저는 좀 답답한 게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결국 전세 세입자들 보호하자는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입니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그것의 부작용 중의 하나로 저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서울의 일부 전세가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선호되는 지역들에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야당에서 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예. 그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는 것이 월세라고 꼭 나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가다 보니까 정작 지금 큰 일을 해놓은 거는 전세인데.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전세 세입자들 보호한다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이상하게 좀 떠밀려간 그런 현상이 좀 없잖아 있다. 약간 방향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갭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갭자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전세 보증금 끼고 집을 사서 무리하게 이 집값을 올리는 그런 예. 현상을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임대차 본인이 전세 보증금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임대차로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 못하는 사람들도 꽤 그렇죠. 많아요. 큰 목돈이 그 필요하니까요. 목돈 다 돌려주고 나서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갭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0% 이상이 예. 실제 그 돈이 바로 전세로 월세로 집주인도 바꾸고 싶어도 못 썼고 그런 거죠. 예. 차라리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 두 번째로 이제 월세가 전세보다 월세 부분도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것이 꼭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나왔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국회에서도 2014년도에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 향후 월세로 전환되는 게 추세 같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때 계속. 또 지금의 야당들은 또 박수 보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여권이 응대를 너무 좀 일부 의원들이 잘 못하시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전세 보호하는 제도 만들어 놓고 왜 월세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냐 말이에요. 양기열 변호사 보시기에는 뭔가 설명 과정에서 약간 방향이 이상하게 갔다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지금요. 이제 거기서도 분명히 지금 나온 것처럼 김현미 장관이 시사한 것처럼 예. 월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요 예. 진짜 끊임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끊임없는 싸움.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값이 급등한다 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걸 서울 전체 최소한 수도권 전체로 확장해 보면은요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도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전세가를 아예 5%까지만 올려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야, 그 5%를 올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정부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시세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부동산 특히 말씀하신 강남 이쪽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부터 전세 대란은 이미 왔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4년이라는 갭이 있게 되면 5%는 다른 지역들도 최소한 이거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민감하잖아요. 지금 예. 문제는. 그렇게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교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자, 지금 뭐 월세 갑자기 전세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월세로 뭔가 이슈가 넘어오는 듯하지만 지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은 뭔가 방향 잘못 잡고 있다 지금 엉뚱하게 갔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 여권 내에서 굉장히 발언에 비중이 있는 분들이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부터 좀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집값이 많이 폭등했다. 특히 서울 지역, 강남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폭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야당 탓하는 여당, 서울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전임 정권 부동산 부양 정책도 원인이다. 그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 전 정권 규제 완화, 가격에 영향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전 정권에서 편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 전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원회에서요,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안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들입니다. 증세를 포함한 내용들인데 그 법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지배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어제 법사위 법안을 통과 이후에 이렇게 취지를 얘기했어요. 지배 노예에서 국민들이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라고. 법사위에서 노예 표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야당, 내 집 마련 꿈꾸는 게 노예인가?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명을 처리했다. 독재나 다름이 없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연속해서 기사 두 가지 봤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지배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법사위원장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굉장히 좀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어떤 말들을 내놨는데 과연 어떻게 좀 해석하고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기 정책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저 비판 내용도 예.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달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효과가 길지 않다. 그래서 끝없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게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저 당시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좀 없애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유예하고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때는 뭐 헌법소원도 제기됐고 공급신호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적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거기 중점보다는 이제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통제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자화자찬이 좀 크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가는 거는 어떤 진실성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과연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정책적 실현 수단인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맞고 예. 공급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뭐 5년간 실수요를 실제 거주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수일 거주를 강화했고 또 분양받으려면 재건축에서도 실수요를 또 강화했어요. 실 거주를.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 물량이 그것뿐만 아니고 뭐 임대차 사업 예. 등록제도 혜택을 줄이고 하니까 시장 임대 물량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예. 집 살려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오. 이 대출도 또 규제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만약에 일정 부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우리 서민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대출 받았는데 그걸 다 예, 억제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 눈에 보이는 가격 통제만 계속 하는 걸로 오해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대차 이 3법도 보면 사실 2년간은 괜찮아요. 대선 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지난 거주 기간이 얼마였든지 예. 간에 앞으로 무조건 2년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2년 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5%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임대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5% 이상 못 올려요. 근데 그것이 새로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예. 그것은 가격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정책적 고민까지 묻어줬으면 예. 제가 칭찬을 드리겠는데 예.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단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근데 단기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단기 정책은 얘기 나왔는데 과거 정부 때 정책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배종호 교수께서는 여당에서 나온 어떤 부동산 관련 인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크게 핵심 쟁점이 예. 하나는 이렇게 부동산 폭등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리고 해법이 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여야 간에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시각차가 좀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뿌리가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더 올라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계속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취득세 양도세들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번에 임대차 보호 3법에 이어서 또 부동산 관련 또 법안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동시에 그러면 이제 방법론은 무엇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규제만 되지 않으니까 예. 앞으로 확실하게 10만 가구 이상의 또 공급도 하겠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의 세부담 등등은 좀 굉장히 배려해 줘야 되겠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통합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예. 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규제보다는 물량 공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거 안정 문제, 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인데 예. 여야가 너무나 이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로 가다 보니까 예. 전국이 좀 혼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인 경제적인 해법을 갖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정책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정치로 바뀌어서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해 주셨어요. 최영선 의원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국민이 지배 노예에서 벗어난 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전세, 월세, 뭐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 다수가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임대 아파트 또는 어떤 전세라든 이런 임대를 통해서 거주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주택이 특수한 제약이기 때문에 예. 공급이 사실은 뭐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예. 늘리는 데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뭐 거주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예. 이걸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원활한 적정한 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격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기본 프레임 자체가 투기를 막아야 된다는데 너무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위축되는 모든 것을 규제로만 이렇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하나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야 되는 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이 그 어떤 삶의 공간이어야 되고 투자의 수단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작동하도록은 해야 된다. 예. 이게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을 건가가 문제인데 저는 현 정부가 하는 것은 투기를 막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시장을 움츠리들 정도로 규제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도가 너무 과하다. 예.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여당 내에서는 노예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예. 지배 소유나 이런 걸 떠나서 지배 예. 노예란 말은 왜 대상이 온 국민이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으신 대로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조금 더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 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집이 없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맞겠죠. 집이 있는 분들조차도 집을 통해서 뭔가 이게 새로 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수단처럼 됐던 거고, 있으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은 내 살 곳 하나를 마련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예. 그렇게 온 국민이 절절절절 맺던 그런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시장에 관한 문제, 사실 우리보다 이 부동산 아니 어떤 자본주의를 더 강조하는 곳에서도 이 집값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엄격한 책임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나라들이 좀 있죠. 더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뭐 교민들 같은 분들도 우리는 비싼 집을 가지든 작은 집을 가지든 들어가는 돈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비싼 집,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싸고 크고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부담이 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든지 올려놓고 큰 집을 사야 이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깨야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맞추려는 것이 책임마저도 다 벗어나주는 정도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해서 뭐 노예 이런 표현이 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문제 참 어렵고도 복잡하고요. 그러나 또 거의 모든 국민들과 또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뒤에는요, 기사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뭐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면 기사 잠깐 소개됐죠? 어제 뭔가 침묵을 깨고 강력한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된다. 어제 신인 검사 신고식이었어요.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전에는 추미애 장관이 주재한 신인 검사 임관식. 그러니까 장관을 만나고 온 신인 검사들에게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묘하죠.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된다. 누굴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한다. 그것이 검사가 할 일이다. 어떻게 보면요,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복종 아닌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명확합니다.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검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부분, 복종 아닌 누구에 대한 복종을 얘기한 걸까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신인검사 신고식에서 검언유착 수사팀을 겨냥한 거 아니냐. 경향신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뼈 있는 축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앞서서 추미애 장관은요, 신인검사 임관식에서 검찰권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몸싸움 관련된 이 사안에는 침묵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 권력형 비리 결연히 맞서야 된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그러니까 오전에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를 절제 있게 해야 된다. 너무 막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오후에는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결연히 맞서라. 민주주의의 탈을 싼 독재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신인 검사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보면요. 추미애 장관, 검찰 인권 옹호 최후의 보루다. 검찰개혁 필요성 애둘러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신임 검사들이 인관식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이동해서 신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맞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좀 내놨는데 이렇습니다. 와, 세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말에 대해서 와, 세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결단이 선 듯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세다. 그리고 무언가 결단한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위원께서는 뭐 간단하게 쓰셨는데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이 말의 뜻을 좀 해석 좀 해주시고요. 왜 나왔을까? 그것까지 분석해 주세요. 일단 그동안 뭔가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경향신문의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를 배격하겠다는 것은 아주 원칙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저 제목은 틀렸습니다. 뭐라고 발언을 했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쓴이 아니고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쓰고 있다. 지금도 쓰고 있다. 지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현 정부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 독재,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이 대목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냥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그러면은 일반론이 돼버리는 일반론이 되는데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된다는 것도 일반론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시중에서도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법무부와 검찰의 이렇게 갈등을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마음대로 화를 내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황은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대목 헌법 정신을 물론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이런 표현은 사실은 좀 어떤 그 원칙론을 벗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권력형 비리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좀 넘어서는 표현이어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라는 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해석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요.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나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검찰총장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얘기인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지.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근데 검찰은 사실 철저한 법률가 전문가 집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권력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영용으로 민주주의를 허를 쓰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법을 집행하는 데서 엄격해야 된다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권력이 정치를 펴가는 가운데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법을 통해서 하라는 의미의 법치주의인 것이지 교과서, 그러니까 법전에 만들어져 있는 법을 집행하는 쪽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법치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뭔가 이 부분에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법에서 배운 바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의 영역과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 행해야지는, 그러니까 실행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정책을 통해서 민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정해놓는 범위 내에서 그 검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검찰총장이지 검찰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검찰의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할까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 말씀은 검찰총장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 결정자의 말씀인 것 같아서 저 말씀이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는 인관식에서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후에는 신고식에서 총장의 얘기를 들은 신임 검사들.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치권의 반응을 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야당은 사람에 충성하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 어떻게 보면 또 높이 평가하는 것 같죠? 여당은 검사의 절제 균형을 말했어야지. 이렇게 또 약간 반발을 하는 이런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배종호 교수님, 윤규찬 변호사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장관 이야기, 검찰 이야기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같은 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적적성 내지는 독립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추미애 장관이 원칙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통제를 검찰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에서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숨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아마 반격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메시지 내용이 과연 검찰총장의 메시지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영역까지 본인이 넘어갔다. 왜냐하면 검사는 결국 수사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마치 국민적인 지도자 내지는 정치인 같은 이런 메시지 그리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하는 듯한 그러면서 독재 내지는 뭐 전체주의까지 표현했다는 것은 그건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선을 넘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상 검찰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뜻은 없어 보여요. 사실상 본인이 그만두기는 어려우니까 내 목을 쳐라 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가. 왜냐 더구나 신임 검사들에게 사실상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한 것이 권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리를 수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도 본인이 수사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검사는 검사답게 수사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해석을 하신 대목 중에 하나가 내 목을 쳐라. 이 얘기를 한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 주셨어요. 윤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담론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추상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건 같아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을 중시하는 건 아니다. 그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예. 통제에 다 받아들이겠다. 맞는 예. 말이다. 그런데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수사를 지시하거나 할 때 불평등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은 강하게 하라 그러고 어떤 사건은 예. 약하게 하라 그러고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되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소리인가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수사지가 있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요체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좀 좁혀서 얘기를 했으면 오해가 예. 없을 텐데 이것을 전체주의 독재라는 단어까지 뒤에 이르르니까 아마 정치권에서는 조금 정치적 발언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 저분의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전체주의 아니냐 이런 이제 바탕이 깔려 있는 거고 이것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선별적인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이것에 대한 반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자꾸 나오고 있는 지시 또는 어떤 입장들이 보면 과연 그것이 공평, 평등한 것인가? 그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지금요. 단적인 예로다가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수부 인력을 많이 늘려서 예. 철저히 파헤쳤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현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지시를 통해서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평가적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총장이 한 얘기를 가지고 참 또 정치권 여러 가지 반응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살짝 오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본격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이종욱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오거돈,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내 답변 못한 여가부 장관. 여가부는 사실 이런 권력형 성범죄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만든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수장이 이걸 얘기 못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장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 김미애 통합당 의원 장관의 태도가 그러니 여가부가 피해 고소인 이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또 질타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저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저희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부산시장의 경우와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서 맞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을 근무 말합니다. 여건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 여건 조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아니,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지요.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옵니다. 윤기찬 변호사. 두 가지 인물을 거론하셨는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인을 한 상이잖아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퇴했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예. 뭐 달리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의 어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이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예. 수사 중이지만 만약에 현재 알려진 거 맞다면 그러면 권력형 성범죄 유형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일부러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사실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언급을 피하지 않습니까? 예. 저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위해서 여성 예. 인권을 위해서 하는 여가부의 수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입장이죠. 답답하시다 이렇게 보여요. 답답한데.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을 큰 제목 달고 있는데요. 뭐 3번 물어봐도 일단 답변을 피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수사 중인 사건 이렇게 되풀이에 대답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여당가족부냐? 왜 얘기를 못하냐? 또 이런 질타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침묵,
정권 눈치 보기, 뒷북 대응 등의 좋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졌습니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사건으로 그동안에 잊혀졌던 서지현 검사나 또 김지현 씨조차도 2차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대목 양지열 변호사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 자꾸 할수록 2차 피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아까 서지현 검사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죠. 예.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가 이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일이 예.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양쪽으로부터의 의견을 표명하는 압력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뭔가 압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꽤 오랫동안 쉬었던 그런 일을 털어놨었죠. 저는 사실은 저 자리에서 꼭 여가부 장관에게 결단을 내려라, 뭐 입장을 바로 밝혀라. 그래야 되는지부터가 좀 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예. 그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아직 밝혀진 것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수사 진행 중이고 뭐 대질신문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입장부터 정해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더 또 예. 반대하는 2차 피해까지도 그 예.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중간에 껴서 서지원 검사처럼 입장 밝혀라는 압력 때문에 이 출근 조사하기 어렵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고동 시장 거는 좀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지 물론 않을까요? 오고동 시장 같은 예. 경우는 저도 수사실공개 본인 인정하기 때문에 예. 간명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예. 뭔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정쟁화되고 정치화되고 서로가 양쪽으로 나눠서 무조건 이쪽은 무조건 옳고 이쪽은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예. 가는 거는 우리 사회 자체가 발전을 해서 건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용산 변호사 뭐 발로 하실 게 있나 봅니다. 짧게 변호사님 말씀 예. 하나 보태면 이제 장래 제도적 장치를 다듬어서 장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현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저 여가부의 입장은 현재 피해자의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면 이렇다라고 이 정도는 밝혀주셨으면 조금 더 낫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재발 방지라든가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예.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딱 끊어버리고 그 입장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제 포착이 된 모습 역시 좀 오늘 많으신 분들이 이 내용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몇 가지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내리고 있는 이 비, 폭우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들여 놓은 농작물과 목숨까지 앗아가 버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다른 댓글은요. 비 15일까지 온다고 안 했나 걱정되네요.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하는 일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 아마 기상청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댓글도 있습니다. 차차 월세 시대가 온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경제로 어려운 이 시국에 임대차법이 월세 시대를 앞당기고 있네요.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세 내는 서민은 오늘 월세 내고 오늘부터 다음 달 월세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서민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요. 저금리 시대에 좋은 전세 제도가 사라져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정책의 부작용으로만 몰아가는가 이런 지적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부자 나라 싹쓸이 논란 속에 백신입니다. 백신. 부자 나라들이 지금 다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논란 속에 한 나라 내에서는요. 누구 먼저 접종할 것인가. 국제적인 딜레마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신 개발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선순위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일부 나라에서는요. 중요 의료진 먼저다, 필수 노동자 먼저다 등등등 이런 주장 나옵니다. 1순위 제안에 누가 그럼 필수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WHO 특효약 영원히 없을 수도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 나라 안에서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누가 우선순위가 이런 얘기고요. 이건 또 나라 사이의 얘기입니다. 백신 미국과 유럽, 일본 25억 회분 확보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입니다. 왠지 뭔가 우리가 늦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구매에서 뒤처진 한국, 미국 15억 회분 계약했답니다. 유럽연합은요 7억, 일본도 1억여 분 확보. 일부 선진국 백신 독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까지 확보한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도 제약사와 협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조 교수님, 네. 두 가지 쟁점이네요. 나라 안에서 문제, 나라 밖에서 문제. 일단 나라 안에서 문제요. 이거 누가 먼저 맞아야 됩니까? 수량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역시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보살펴야 되니까 의료진이 제일 먼저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국가 안보 종사자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가 꼭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일반인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순위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도 과연 필수 노동자가 누구냐. 그게 또 문제네요. 네, 라는 것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잘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원 의원님, 요 뒷부분 기사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은 뭔가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는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요. 이것도 뛰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당장 어느 약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게 아직 없다 모릅니다. 보니까 뭐 입도 선매로 나선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그렇게 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최근에 전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회사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요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굳이 뭐 우리가 외국까지 뛰어나갈 지금 현재의 상황인가? 그래서 저 기사를 보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왠지 이것도 각국 지도자들이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서 국민을 조금 안심시키려는 이런 분위기도 모든 게 있어 불확실한 보입니다. 상황에서 너무 좀 앞서 나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 오늘 백신과 관련해서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임상 뭐 몇 상에 갔다, 뭐 임박했다 이런 기사 나오니까 과연 그럼 앞으로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어떤 분들은요, 가르쳐서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는 틀렸다는 전제가 깔린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상대가 다수인 국민일 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 공감 능력이요, 이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된 듯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